내란이 터지고 대통령이 끌려 내려간 나라. 그 잔해 위에서 6개월 만에 들어선 정부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정부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역대 두 번째라는 숫자로 찍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빠져야 정상이었어요. 출범하자마자 트럼프발 관세가 날아들었고 중동에선 전쟁이 터졌고 계엄이 남긴 상처는 그대로였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1년을 보낸 정부치고 지지율이 안 빠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것도 평소 같으면 가장 박하게 점수를 주는 쪽에서까지 인정한다는 말이 나왔고요.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숫자가 나온 건지, 그리고 이 화려한 성적표 안에 정작 약한 고리 하나는 어디 숨어 있는지 한 평론가가 이 1년을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뜯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벌써 1년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불법 계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네. 나날들을 보내다가 네. 6개월 만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이재명 정부가 바로 1년이 됐습니다. 네. 지금 국정 지지도를 보면 사실은 이제 대선 당시에 표를 얻었던 것보다도 훨씬 훌쩍 넘어서 60% 넘는 지지율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거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럼요. 뉴 이재명이라는 신드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표상 하시는 게 너무나 확인이 되고 있고 예. 이게 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조사 기간마다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조사 기간마다의 60대 중후반에 아주 안정적인 지지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은 그냥 잘하고 계신다가 수치상 확인이 된다. 예. 또 그리고 뭐 일부 조사에서는 뭐 오늘 나온 조사인데요. 조사에서는 보면은 또 직무수행 긍정이 67%, 부정이 24%, 그리고 중도층에서조차 68%가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추세는 유사하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대구 경북에서도 50% 이상의 그래요? 예, 긍정적이 나오고 예. 또 70대 이상도 58% 이상의 긍정 수치가 나오면서 이것은 이 연령과 세대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지표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허.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있다. 예, 평가할 예. 수밖에 없죠. 중도층에서 68%, 70대에서 58%도 굉장히 놀랍네요. 예. 예. 이 지금 여론조사 보여드린 거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에서 14일 사이에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고요. 22일에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전화 면접 말씀드렸던 조사로. 거는 예.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거고요. 한국 리서치 추세선 방금 말씀하신 예. 추세선은 한국갤럽에서 이게 시기별로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추세선은 말씀하셨고 예. 전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리서치의 세부 수치를 갖다가 예, 지금 예. 말씀드렸다는 점 한번 네, 다시 한국 한번 리서치 말씀드립니다. 조사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최근 수치인 거죠. 그렇죠. 예.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을 한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째인가? 78% 기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제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지지율이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예. 예. 놀라운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높아요. 오. 그럼 대체 이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두 번째 저는 뭐 첫 번째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건 좀 구조적인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 차의 정치적 환경은 어땠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선 때만 하더라도 예. 보수의 대분열이 있었다. 그러면서 저기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와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나눠지고 또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예. 보수가 대분열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1년 차 됐을 때의 지리멸렬한 보수 세력에게는 이 우리의 표심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많이 향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물론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도 호조권이었어요. 예. 경제 성장률도 한 3.2% 정도로 높았고 또 그리고 취임 1년도 안 돼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거대한 빅 이벤트가 존재하면서 아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을 정말 치솟게 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된 반면 예.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트럼프발 통상 압력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중동 전쟁의 어떤 위기 상황.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이러한 지금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훨씬 더 저는 커다랗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15대 때 1999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그 IMF 위기로 경제 위기 겪었던 우리나라를 다시 경제를 일으켰던 그렇죠. 김대중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국정농단으로 이제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위기를 겪었던 또 우리 정부를 또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내란. 그렇죠. 네, 내란이라는 위기를 또 극복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점수를 주고 있다. 예, 내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를 필두로 해서 얼마나 내란에 잘 대응했는지는 역사적인 평가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좀 약간 정치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박정희 정부 때에도 그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근데 당시 민주당이 신구파로 나뉘면서 이걸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전두환이 12.12 사태로 해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야당의 정치 상황이 상당한 공백기를 만들어내면서 이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면서 군부 독재를 가져오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됐거든요. 다만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의 집권의 과정이 있어서 역량이 많이 늘어난 환경 속은 존재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 당시 이 내란을 대하는 어떤 기민한 어떤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눈부신 좋습니다. 활약상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좀 합니다. 예. 네. 그 보수 진영에서조차 일 잘한다라고 할 정도면은 여러 가지 사실 지표상으로서의 성장도 있어야 될 테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방금 전에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대처 능력, 그러니까 위기를 대응하는 대처 능력, 이것들을 국민들이 한번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서도 이것은 평가를 했다. 왜 우리 그 탄핵 내란 국면에서도 이 보수 세력이 상당히 갈라지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기서 윤 어게인이 아니냐라는 어떤 평가로 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 시각을 흡수하는 민주당의 능력을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고 대통령의 개인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성남시장 그리고 도지사 시절부터 연속되게 쌓아온 어떤 목민간으로서의 민생 행정 능력이 빼어나게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의 국무회의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 어디서 새로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에서 늘 문제의식을 쌓아왔던 이런 측면들을 지금 극대화돼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또 있는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마저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보통 잘한 거는 굉장히 부풀리고 못한 거는 이렇게 막 감춰두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리스크 역시 공개를 함으로써 예. 국민 속에서 n분의 1로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측면이 지금의 전반적인 보수 진영의 보기에 있어서도 저거는 잘할 수밖에 없다. 예. 너무 잘하네. 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저는 그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거 네.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요. 한미 관세 협상도 진짜 어려운 가운데 너무 잘 해놨고 코스피도 정말 이제 역대급으로 진짜 큰 성장을 갑자기 이뤘잖아요. 뭐 네. 이런 것들은 다른 뭐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할 수도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어떤 그 종목을 갖다 놔도 분야를 갖다 놔도 맞습니다. 대통령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예.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마지막 포인트도 굉장히 예. 좀 중요하게 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료 포획을 당하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행정 고위 엘리트들이 작성하고 있는 어떤 보고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국무회의가 아주 역동적으로 재생되는 이러한 어떤 환경을 국민들께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예. 보수 세력 상당히 일을 잘하네. 예. 예, 이런 평가에 그 이르렀다고 한 봅니다.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그냥 민생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대통령이 알고 그걸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그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뭐 SNS나 뭐 이제 그 커뮤니티를 잘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지금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그 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그 정부 관련 부처가 나오면은
거기다 대고 질문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렇죠. 예.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 수치상으로도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사실 코스피 8천 돌파하고 지금은 이제 1만 포인트도 넘을 수 있다 얘기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8천은요. 그것도 1년 안에 2천에서 8천으로 올라가는 건 이재명 정부였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 윤석열 정권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기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호황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를 이런 식으로 상승시키는 유인으로서 정부가 역할을 유능하게 해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어떤 정부가 어떠한 철학과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잠재적인 어떤 수치도 폭발적으로 이끌어낸다든가 하는 그런 유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있던 것도 잘 활용을 못하는 그렇죠. 그런 무능함의 어떤 표상인 것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것을 잘해야 유능하게 이것을 지표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예. 대한 정치적 기술을 잘 알고 있다. 예. 이것도 역시 능력과 효율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한미 관세 협상도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본인의 대선 선거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협상해버리려고 했던 그쵸. 시도했던 그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있어서 이 관세 협상을 했다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의 주장을 낮춰서 15%로 협상을 타결했고, 그다음에 수출에 있어서도 그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에 그렇죠. 제안을 해서 마가가 아니라 그 뭐였죠? 마스가죠. 마스가로 해서 제안을 했던 예. 이런 포인트들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게 잘 대응을 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만 뭐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망해라 얼마 주문을 외웠겠습니까? 예. 근데 일정 정도 타협적 측면이 당연히 있었지만 협상이라는 게 또 타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부 항목에 대한 조율과 이런 것들을 매우 섬세하게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예. 뭐 저렇게 유능하게 그렇죠. 협상 잘하는 사람 예. 본 적이 없다라고 예.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협상을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보수 정권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상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강하게 추종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집권을 계속 연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어떤 협상의 결과를 얻기란 사실상 힘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동 전쟁 속에서 오히려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훨씬 훌쩍 넘는 3.6%, 26년 1분기 성장률이 3.6%였거든요.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고 전년에는 굉장히 이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더 훌쩍 넘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수치고, 1분기 전기 대비해선 성장률이 1.7%인데 이게 현재까지 발표된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계엄 정국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뭐 예. 너무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딱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공직 사회가 어떤 목표 의식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어떤 우리가 그 환경을 예. 지금 1년 동안 잘 목도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 예.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JP 모건 같은 해외의 어떤 투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달성이 되면 조금씩 계속 상향을 해요. 예. 그리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수치를 상향시키면서 어허. 우상향하는 이런 재밌는 좀 현상을 지금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5개 영역의 변화에 대한 평가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은 50% 정도가 좋아졌다. 국가 경제, 사회 안보, 국가 안보 모든 면에 있어서 한 50%에 가까운 40%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한국일보가 이제 동시지방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한국 리서치가 진행을 했는데요. 요것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치를 보시면 좋아졌다가 50%를 거의 이제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나빠졌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 그러니까 사회 안보나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40% 이상의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사실 가정 경제에 있어서는 바로 좀 느끼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기서 봐도 이제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체감 물가에 대한 개선은 이거는 멈추지 않고 해야 될 그럼요. 그런 장기적 과제다라는 예. 각오로 하루하루를 목표를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어떤 서민 부담의 체감을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매일같이 정책 설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규현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 1년을 라이브 정부다라고 규정을 했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1년은 대전환을 목표로 가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실 지금까지 1년만 하더라도 대전환의 성과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수치적으로만 그냥 보더라도 그 정부가 당시 제시했던 것이 123대의 국정 과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38대의 국정 과제가 달성됐다는 것이 또 보도 자료가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빼고 나면 한 85개가 되는 건데, 예. 이것을 또 년마다 4분의 1을 하면은 한 20개씩 이렇게 쪼개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38개의 성과를 얻었다 보니, 그러면 나머지는 소분해서 20개씩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할 우리에게 정치적인 여유라고 할까? 공간이 좀 더 생겼다.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고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힘의 역량과 안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앞으로 더 잘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치지 말고 지금 스탠스로 쭉 이렇게 가시라. 힘을 안배를 잘해서 네. 이런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이규현 수석의 라이브 정부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다, 예. 예,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 생중계하는 거,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무슨 의제가 있으면 그걸 국민에게 던지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네. 그러면 온 언론이 받아 적으면서 국민들도 함께 고민하게 되는, 논의하게 되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 생성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규현 홍보수석이 또 이런 언급을 했어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SNS가 지금처럼 활성화돼 있었으면 모두 다 했을 것이다. 아니, 네, 맞죠? 공감합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네. 정치의 근간이 말과 글 아닙니까? 예. 그럼 말과 글을 했는데, 그것을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널리 퍼지지 않으면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하는 말씀 한마디가 바로 어떤 행정적인 성과와 결과로 귀결이 되거든요. 예.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즐거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어록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물론 상황은 맞아요. 이것은 상대당에 대한, 예. 상대편에 대한 어떤 비판적 목소리를 좀 예, 강화해라 그러니까 이거지만, 하라는 거죠, 뭐라도 민주주의로 해라. 해서.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라라고 한 것처럼 정치의 본질이 말과 글에 있다라는 아하.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라고 하면은, 앞선 대통령 말씀하신 이규현 수석이 얘기했던 그 대통령들 다 성과 있는 대통령들이거든요. 예. SNS가 있었으면은 직접 소통하면서 홍보하셨겠죠. 저도 너무 노무현 전 당연한 대통령 살아 계셨으면 예. 진짜 이거 SNS 잘 활용하셨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 2.0, 예. 3.0 예. 이런 사이트도 그렇죠. 그냥 만들어 갖고 맞습니다. 직접 막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그 최초로 했었죠. 예. 문제는 예. 잘 말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느 때는 잘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소통이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불통의 상징인 윤석열보다는 네, 그렇죠. 국민과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하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예, 저는 그래서 한 가지는 국민의힘 말씀하셨으니까 또 충고를 한번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예.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피고인의 결정적인 실수가 저는 눈을 너무 오래 감고 있는다가 아주 패착이었다고 봐요. 눈을 오래 그러니까 감고 있는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그랬죠.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자고 예. 좀 빨리 일어나면서 리스크적인 측면, 정치적 리스크를 대응해 나갔다라고 하면은 예. 정치적 긴장감을 늘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렇게 내란으로 일어나는 저런 헛발질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술 마시고 맞습니다. 4시부터 잠을 잤던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술 좀 윤석열 덜 마시고 예. 눈을 조금 더 뜨고 있었으면은 보수가 이렇게 자멸하는 길로 예. 들어서지 않았다. 예. 2기, 그러니까 2년을 대전환을 목표로 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하고도 네. 잘 발을 맞춰야 맞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6월에 지선 끝나고 나면 8월에 민주당도 전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지도부하고도 발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민주당 당연히 있죠. 예, 있는데 뭐냐면 한국의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당 중심을 통한 국가 운영 체제가 잘 자리를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제가 이런 식으로 거대 여당 야당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보수 양당 체제를 흔들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보면은 집권 여당의 저는 최대 덕목은 최대 다수파 연합, 그러니까 여대 야소 국면을 잘 유지하는 것이 네. 전략적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대 야소 구조가 붕괴되는 순간 정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정당 역사의 선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 군부 권력의 힘을 갖고 있던 노태우 정권이 노태우의 민정당이 왜 3당 합당을 추진해 갖고 이질적인 당을 흡수해서 3당 연합의 흡수 체제를 만들어서 거대 여대 야소 국면을 억지로 어허.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예, 측면을 예. 하나 봐야 되고, 윤석열 이 정권은 내란에 이르기까지 여소야대라는 이 국면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전혀 해독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의 역학관계를 너무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 저기까지 갔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야당의 이 힘다루기와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당은 무조건 여대 야소 그리고 최대 다수파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이 국민 주권 정부의 유능감과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이후에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 역시 기본 틀은 어쩔 수 없이 갈등의 양상이 지금부터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 존재하되 이것이 최대파, 최대 다수의 연합을 방해하는 형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최대파, 최대 다수 연합을 반대하는 정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 목소리가 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 주장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을 주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만 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 이재명 정부가 잘 할 수 있게 도왔는가 여기에만 기준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한 다수파 연합입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취임 1년 지지율 64%, 역대 두 번째. 보수층에서조차 잘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 출연자는 그 이유를 칭찬이 아니라 구조로 풀었습니다. 위기를 대처한 능력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생중계하면서 잘한 것만이 아니라 리스크마저 공개해버린 방식. 감출 걸 꺼내놓으니 오히려 그게 점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출연자도 분명히 인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표는 OECD 1위인데 정작 장바구니 물가, 가정경제는 아직 체감이 안 된다는 거. 이 지표와 체감 사이의 간격이 어쩌면 다음 1년의 진짜 시험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오래 남은 말은 이거였어요. 지도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눈이 떠져 있어야 한다. 지금의 높은 숫자가 실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잠깐의 착시인지 그건 결국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